안녕하세요. 오늘 게임 최적화 관련해서 발표하려고 하고요. 여기 혹시 프로그래머 분들 계신가요? 누가 좋습니다. 네. 일단 제 소개를 좀 해드리자면, 저는 99년부터 게임 산업에 종사를 했고요. 현재는 슈퍼셀에서 엔진 프로그래머 하고 있고, 이전에는 NC소프트나 호라이즌이나 LLA, 지금 신더시티로 이름 바뀌었고, 블랙타워에서 저런 게임 만들고, 이전에 EA 캐나다에서 FIFA 시리즈 08부터 12까지 인공지능이랑 애니메이션 프로그래머 했었고요. 캡콤 코리아에서 몬스터헌터 관련해서 작업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는 지금까지 출판한 책 목록이고요. 지금은 책은 안 쓰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게임 최적화 관련된 내용을 이야기할 건데요. 보통 최적화라고 하면 보통 프로그래머분들 다 이제 학교 나오셨으니까 보통 최적화라고 하면 우리 수학적 최적화를 얘기하거든요. 그건 이제 주어진 함수의 최대값이나 최소값을 찾는 건데, 게임 최적화는 약간 저는 다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엄밀히 말하면 같긴 하지만, 그래서 게임 최적화는 주어진 그리고 제한된 컴퓨터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해서 최대 성능을 이끌어내는 것을 게임 최적화라고, 제가 정의한 건 아니지만 이렇게 보통 정의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최적화에는 이제 두 가지 목표가 있습니다. 일단 빠르고 알뜰하게 하는 거를 최적화라고 하고요. 두 가지 텀이 있는데, 이 성능이란 텀이랑 효율이라는 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능은 얼마나 잘, 그리고 얼마나 빠르게 일 처리를 하는가를 말하는 거고요. 효율은 투입 대비 산출의 비율, 그리고 얼마나 적은 자원으로 원하는 결과를 만드는가에 대한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 게임 최적화라는 건요, 이 작업을 통해서 우리가 이루고자 하는 것은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해서 최대 성능을 내놓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의 목표는 이렇게, 방금 전에 말씀드렸네요. 최적화의 기본 자세라고 제가 했는데, 먼저 이 게임 최적화뿐만이 아니고 기본적으로 그냥 게임 프로그래밍 말씀드릴 때 제가 주로 하는 말이, 이 컴퓨터 게임은 컴퓨터 프로그램의 부분집합이다, 이런 표현을 많이 썼거든요. 제가 게임 산업에서 이제 지금 27년을 일을 해오고 있는데, 제가 경험했던 거는 이제 꽤 많은 분들이 컴퓨터 게임을 약간은 특별하다고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특별한 거는 저도 이해는 하는데, 이제 엔지니어 입장에서는 특별하다고 생각하는 것보다는 일반적인 컴퓨터 프로그램과 다른 점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 좋았던 것 같아요. 거의 대부분 이렇게 기존의 이제 컴퓨터 프로그램, 그러니까 컴퓨터 게임보다 정확히는 아니지만 컴퓨터 게임이나 컴퓨터 프로그램이나 역사가 이제 기니까 내부적으로는 거의 비슷한 문제를 해결하고 있거든요. 컴퓨터 게임 프로그램도 비슷한 알고리즘 활용하고 수학이랑 매우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고요. 그리고 저 개인적으로는 사실 컴퓨터 프로그래머가 21세기 수학자라고 저는 생각은 하는데, 동의는 하실 필요는 없고요. 그리고 이제 수학에서 발견된 많은 이론, 정리들도 컴퓨터 프로그램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하드웨어 이해는 특히나
네, 요새 소프트웨어, 저희는 이제 소프트웨어 개발자니까 소프트웨어만 잘하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사실 이 소프트웨어는 하드웨어 위에 동작을 하는 거잖아요. 생각보다 하드웨어를 이해하려는 그러니까 노력을 더 많이 해야 될 것 같은 거를 많이 봐서, 특히나 최적화 담당하는 분들은 이렇게 하드웨어에 대한 이해도 조금 더 많이 하셨으면 좋겠고, 물론 전기 전자공학에서 다룬 수준만큼의 하드웨어를 이해할 필요는 없는데요. 이제 이것도 고도화하려는 수준에 따라서 하드웨어에 대해서 매우 자세히 알아야 할 경우가 있어요. 실제로 여러분들 콘솔 작업하다 보면 특히나 이제 제가 이전에 이 EA 캐나다에서나 블랙타워 스튜디오 다 콘솔 게임이거든요. 저 피파 시리즈도 그렇고 다 PS 그때 당시 때 PS3였으니까 엑스박스 360 그 하드웨어 스펙을 다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거 최대한 잘 활용을 해야 끊기지 않고 돌아갈 수 있기 때문에 이 하드웨어에 대한 이해도 필요합니다. 최적화에 있어서 근데 이제 두 가지 길이 있어요. 꼭 구분할 필요는 없지만 요새는 너무 이제 할 것들이 많다 보니까 두 가지로 구분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래픽 아트 최적화랑 개발 최적화가 있습니다. 첫째로 그 프로그래머의 경우에 이제 프로그래머들은 이제 오른쪽에 있는 개발 최적화에 대한 내용이에요. 이제 코드, 뭐 메모리, CPU, 플랫폼 관련한 최적화들. 그리고 이제 첫 번째 그래픽 아트 최적화는 보통 아티스트 분들이 하기는 하는데, 프로그래머 분들이 더 많이 알긴 하잖아요. 내부적으로 동작을 다 알고 있으니까. 그래서 보통 1번, 이 왼쪽에 있는 것도 직접 하거나 아티스트 분들이랑 같이 작업을, 이제 협업이라고 하죠. 이제 협업해서 작업을 했습니다. 이 강연에서는 일단 두 가지 방법 모두 다룰 거고요. 혹시 여기 그 엔진을 유니티 사용해 보셨나요? 유니티 사용해 보시나요? 언리얼은요? 언리얼도 있으세요? 네. 한 분인가요? 두 분인가요? 저는 거의 유니티 내용은 안 다뤘거든요. 그러니까 유니티는 저도 그렇게 잘 알지 못하고, 일단 제가 소스를 잘 볼 수가 없어가지고 뭘 해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거의 대부분 언리얼이나 퓨어한 C++에 대한 내용일 겁니다. 첫째로 이제 품질과 텍처 사이즈고요. 품질과 비용의 트레이드 오프인데, 그 텍처, 우리 그 3D 게임 만들면 다 텍처 사용하잖아요. 이 텍처 크기에 따라서 이제 메모리 사용량이나 로딩 시간, 그 GPU에다가 이제 업로드하는 시간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 있어요. 그리고 경험에서는 이제 디자이너분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텍처 사이즈가 크면 퀄리티가 올라가잖아요. 항상 올라가는 건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올라가서 품질은 올라가는데, 이제 아까 저희 최적화는 제한된 리소스에서 동작을 해야 되니까, 그리고 우리는 컴퓨터 돌아가는 이제 하드웨어가 다 제한된 리소스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잊지 말고 잘 커뮤니케이션 해서 이 트레이드오프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결국은 텍처 사이즈를 결정을 해야 되고요. 일단 지금 예로는 제가 압축하지 않은 텍처 용량으로 표현을 했고, 대부분이 RGBA 8거든요. 이제 width, height 그리고 곱하기 4 해서 이제 이미지 사이즈가 나오고, 민맵 설정하면 이제 3분의 4 곱해지고, 그리고 GPU 업로드 타임은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서 그 업로드하는 시간이 T 업로드고요. 이 업로드하는 거는 사실 이 그래픽 카드 하드웨어에 결정이 돼요.
의해서 결정이 되고요. 이거는 다 이제 PCI 밴드위스가 있는데, 이거 지금 PCI 3.0부터 7.0까지 이렇게 있고 레인이 이렇게 있는데, 이거는 이론적인 대역폭이고 실제로 이론은 거의 대부분 실제보다 좋은 거를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실제 현업에서 실제 측정을 했을 경우에 더 낮을 수밖에 없다. 실제 처리량은. 그리고 민맵 포함해서 텍처 크기에 따라서 처리량을 이렇게 계산을 대충 해보면 이 가장 끝에 4K 이제 4096 PCI 5.0에서 1.3ms가 걸리고, 여기 지금 보시네. 포인트, 레이저 포인트 이거 보이시네. 1.3ms, 여기 3.0에서는 5.3ms인데 이 밀리세컨드 단위 다 혹시 알고 계시나요? 이게 1000ms가 1초거든요. 거기를 게임이 30프레임이면 30으로 나눠야 되고, 60프레임이 60으로 나누고, 120프레임이면 120으로 나눠야 되는데, 요 업로드만 할 게 아니잖아요. 업로드도 하고, NPC도 처리도 하고, AI도 돌리고, 피직스도 돌리고, 사운드도 돌리고, 또 뭐 굉장히 게임 로직도 돌리고, 인풋도 처리해야 되고, 다 처리해야 되는 거예요. 렌더링도 포함하고. 이 GPU 업로드 하는 거 1.3은 말이 안 되는 수치예요. 보통, 그러니까 예전에 제가 EA 캐나다에서 AI 엔지니어로, 요새 AI 아니고요, 게임 AI 말씀드리는 거고, 그때 버짓 받은 게 2ms예요. 그러니까 홀 CPU AI가 돌아가는 게 2ms 안에 다 돌아가야 돼요. 그러니까 1.3은 굉장히 큰 거예요. 말도 안 되게. 그런데 이제 실제 이 업로드 시간은 문제가 되지 않아요. 이제는. 물론 이것도 그 상황에 따라서 다를 수 있지만, 일단은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제가 요새 이제 트리플 A 게임들 개발을 다 하고 있잖아요. 디스크 로딩 시간이 제일 가장 큰 문제였다. 그러니까 이 디스크 로딩 시간은 이제 우리 가지고 있는 스토리지에서 데이터를 끌어서 이걸 이제 메모리에 올린 다음에 이걸 이제 저 GPU에 올리는 거잖아요. 근데 디스크에서 가져오는 게 가장 느리거든요. 가장은 아니고, 여기 보시면 일반적으로 그 캐시에서 가져오는 것도 이 정도인데, 메인 메모리에서 가져오는 게 100나노세컨드 걸리고, 여기 이제 디스크는 뭐 물론 1MB이긴 하지만 엄청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여기 제가 폰트 이거 제가 다운돼가 있는데, 이거는 지원 시간으로 아마 레이턴시로 뭐 레이턴시 테이블 해가지고 검색하시면 인터넷에 나와요. 뭐 제프딘이 했다고 하는데, 제프딘 이전에 다른 교수님이 이미 이거 메저링 하신 게 있고, 그 자료고요. 아무튼 말도 안 되게 느린 거다라는 거고, 그래서 디스크로부터 데이터 읽는 시간은 이렇게 돼 있고, 여기서 이제 L 토탈은 그 고정 오버헤드고, 이 BEFF는 대역폭이에요. 그리고 S는 디스크에서 읽을 데이터의 사이즈. 그랬을 때 그 하나, 이미지 하나면 이미지 하나, 뭐 모델 뭐 3D 모델 같은 거는 그거 모델 하나, 이거 읽는데 이만큼 걸린다는 거고, 지금은 텍처 사이즈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지금. 그리고 이게 불행하게도 장치별로 또 대역폭이 다 달라요. 그 하드디스크, 일반적으로 알려진 하드디스크가 초당 50메가 읽고, SSD는 500메가, 요새 NVMe 뭐 이거 요새 트리플 A 게임들은 아마 기본적인 사양을 게임을 여기다가 설치해라 하잖아요. 근데 모두가 이렇게 다 잘 사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하드디스크 여전히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 생각하면 이거 기반해서 게임을 만들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게임을 할 수가 없어요. 이게 메저링 해서 그냥 대충 표로 나열한 거고,
그러니까 하드디스크는 1.7초 걸리는 거예요. 한 장 4K를 로드하는데. 그러면 두 장 로드하면 말이 안 돼요. 게임을 할 수가 없어요. 이 수치도 굉장히 높은 거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이론적인 수치고, 제 노트북 성능이 안 좋은 노트북인데 이거 이만큼이거든요. 초당 이만큼 읽을 수 있고 라이트는 이만큼이고. 그래서 이 실제로 텍스처 사이즈는 너무 빨리 하겠습니다. 이 텍스처 사이즈 할 때는 다 사양마다 다르고 게임마다 다 달라요. 사실 최적화할 때 가장 문제는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거는 실제 우리가 어떤 타겟으로 하고 그 타겟에 맞게끔 이렇게 분배를 잘 해야 돼요. 그래서 그 분배할 때 이제 측정할 때 중요한 게 워터마크라는 용어가 있거든요. 워터마크 혹시 들어보신 분 계신가요? 그 수영장 가시면 수영장에 오래된 수영장 막 이제 아무도 이제 안 써요. 그러면 수영장에 물이 고여 있다가 이렇게 고여 있다 보면 이렇게 물이 어느 정도 차져 있었는지 이렇게 때가 껴 있잖아요. 그러니까 마치 이것도 워터마크 찍는다는 게 어떤 표현이냐면 측정을 해보고 실제 게임 돌려보고 가장 느렸을 때 최대치가 있으면 그 최대치를 기준으로 이제 뭐가 기준이 있어야 맥스 민이 있는 거잖아요. 그 맥스를 찍는 거를 워터마크 찍는다고 해요. 이거는 실전 텍스처 크기 사이즈 찾는 건데 언리얼에서는 이런 도구가 있어요. 그냥 이제 텍스처 사이즈 그냥 디자이너분한테 가서 4K로 된 그냥 2K로 다 줄입시다 이렇게 하면 이게 동작을 하지 않고요. 그래서 여기 언리얼에 보시면 여기 옵티마이제이션 뷰 모드 들어가서 required texture resolution 들어가면 여기 이제 저걸 설정한 다음에 내가 어떤 텍스처를 이제 인스펙션 하느냐를 설정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요 T 그레이스톤 헤드 저거 선택한 다음에 보시면 지금 헤드가 초록색으로 표현이 되고 있어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2배 더 많은 텍스처를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 캐릭터가 굉장히 멀리 있으면 사실 얼굴 잘 안 보이잖아요. 거기에 2배를 쓰고 있는 거는 낭비인 거죠. 엄연하게. 물론 캐릭터 가까이 올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이거를 가까이 보면 이렇게 여전히 이 정도 가까이 봐도 이제 2x면은 꽤 많이 쓰고 있다. 그래서 이거를 줄이기 위해서 언리얼에서는 유니티도 있을 거예요. 유니티도 있고 언리얼에서 보면 여기 임포티드가 4K인데 여기 지금 4K로 돼 있거든요. 그 이제 들어가서 맥시멈 텍스처 사이즈를 1K로 줄이면 이제 원본 이미지는 있고 이거를 이제 빌드할 때 게임 출시하거나 빌드할 때 이렇게 1K로 줄여줘요. 그러면 이렇게 이제 약간 그레이로 나온다. 이게 지금 완전히 회색이 그 오리지널하게 잘 나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왼쪽이랑 오른쪽이랑 구분이 되시네. 이게 물론 캡처한 거니까 그럴 수도 있는데 이것도 잘 고려해서 제가 알기로는 아마 왼쪽이 1K일 거예요. 오른쪽이 4K이고 정확하지 않지만 아무튼 두 개는 다른 거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그거를 대서 이걸로 세이브 한 만큼 다른 데다 쓸 수 있잖아요. 그리고 폴리곤 개수도 역시 이슈가 됩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이제 그 언리얼에 보면 네나이트라고 있거든요. 그냥 막 100만 폴리곤을 갖다 쓰면은 막 하이 레졸루션을 그대로 쓸 수 있는 기술이 있거든요. 물론 쓸 수는 있는데 이거는 렌더링 할 때 쓸 수 있다는 거고, 게임은 사실 메시를 로드해서 렌더링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렌더링만 하는 게 아니거든요. 로드할 때 디스크에서 읽어야 되니까 엄청나게 느릴 거고, 실제 느렸어요. 그리고 뭐 다른 이슈들도 있습니다. 근데 언리얼에서는 다행히 이 Keep Triangle Percentage에서 100%로 되어 있는 이 수치를 20으로 줄여도 100만에서 20 줄여도 꽤 높거든요. 충분히 거의 눈치를 못 채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걸로 로딩 속도도 계산할 수 있고 게임 렌더링도 렌더링은 일단 제외하고 로딩 속도가 많이 줄어들 수 있어요. 용량도 줄어들 수 있고. 배칭 활용하기인데 이제 여러분들 이거는 사실
렌더링이 제한되는 건 아니거든요. 오픈GL로 예를 들었고요. 오픈GL은 상태 기반의 스테이트리스가 아니고 스테이트풀한 이 디자인으로 되어 있는데, 상태가 변경이 되면 될수록 더 느려져요. 그래서 함수 호출이 병목이 될 수 있고, 실제로 병목이 되고, 흔하지는 않지만 병목이 됩니다. 그래서 객체가 매우 많거나 그룹화되어 있지 않으면 렌더링 이제 그룹화되어 있지 않으니까 막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면서 상태 변경이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함수가 계속 호출이 돼서 이게 누적이 되니까 느려지고, 제가 수식으로 표현한 건 상태가 있고 객체 있고 렌더링 순서가 이렇게 있고요. 함수 호출 비용은 고정으로 제가 그냥 NC 했고, 변경 비용이 이만큼인데, 이것도 최적화 목표는 이거 최적화하는 거고요. 이거 시간이 준비를 많이 했는데 이거 시간 넘어가면 안 되죠. 네. 그래서 시뮬레이션을 일단 돌려봤고요. 돌려보면 상태 비용 변경이 이만큼 나오고, 호출 비용이 이렇게 나오고, 랜덤 오더 했었을 때 이만큼이고, 배치하면 이만큼 줄어요. 반 줄었잖아요. 거의 좋게 보면 3배 준 거고, 이게 실제 예에서는 더 많이 영향을 줄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사실 선택이 아니고 반드시 해야 되는 작업이고요. 근데 이거를 렌더링에만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코딩할 때도 똑같은 거 적용할 수가 있어요. 그 LOD 활용인데, 이 레벨 오브 디테일이라고 해서 원래는 전자공학에서 슈미트 트리거에서 온 거예요. 왼쪽이 슈미트 트리거고 오른쪽이 LOD거든요. 게임에서 쓰이는 완전히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언리얼에서도 LOD 설정하는 방법이 있고요. 이거는 그냥 기본 메시 100%로 나온 거고, 이제 거리가 멀어짐에 따라서 지금은 이제 거리가 멀어져도 원본 메시를 그대로 표현하고 있으니까, 만약 저게 100만이었으니 멀리 가도 100만은 계속 렌더링 하고 있는 거예요. 언리얼에는 이렇게 LOD를 설정을 하면 이 LOD 1일 때 빨간색으로 표현이 되고 LOD 2일 때 이렇게 표현이 되거든요. 이거는 이 모델 들어가서 여기서 이 값을 설정을 해줄 수가 있어요. 퍼센테이지 보이시나요? 그러면 제가 의도적으로 이제 충분히 가까운데도 불구하고 LOD 1번에 트라이앵글 개수를 굉장히 낮춘 거예요. 낮추니까 완전히 다 깨졌지만 이게 엄청나게 먼 거리에 있을 경우에는 사실 보이지가 않을 거잖아요. 이거는 이제 자동화된 거고, 이 알고리즘들 중에 이런 게 있어요. LOD도 뭐 예전에 그 프로그레시브 메시 뭐 리덕션이었나? 그러니까 멀리 있을 때 가장 중요한 건 외형이 바뀌지 않는 거거든요. 가운데 이 안에 있는 거는 색깔이 바뀌지 않는 이상은 별로 티가 안 나요. 그래서 외곽선을 최대한 유지해주는 알고리즘 같은 게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그게 적용이 됐을 거예요. 근데 그런 것도 있을 거고, 상황에 따라서 다른 거죠. 어떤 거는 많이 이게 외곽은 별로 다 동글동글한 모양이에요, 메시가. 그런데 이제 가운데 있는 게 되게 중요하다. 그럼 이거는 알고리즘을 바꾸거나 아니면 디자이너가 LOD 1번, 2번 용을 따로 이제 메시를 만들어가지고 여기다 임포트 할 수 있거든요. 그 최적화에 대한 내용이었고, 이번에는 본 개수 설정인데, 이 본 애니메이션 기본 수식이고, 여기 보시면 이게 V가 벌텍스인데, 이거 개수 많을수록 느린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거를 다 계산을 해야 되니까. 그리고 이거는 본의 인플루언스 개수인데, 보통 4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4 넘어가는 거 가끔씩 있는데 거의 게임 쪽에서는 없다. 예, 넘어봤자 아마 하드에서도 4개나 8개 이상으로 안 될 거예요. 그런 게 있고, 그래서 굳이 본의 개수를 많이 쓸 필요가 없으면 이제 안 써도 되는데, 이제 왜 보통 이렇게 디자이너들 보시면 이제 모델러 분들이 보통 바이패드나 기존 있는 캐릭터, 그러니까 본 그렇게 많이 안 써도 되는데 쓰는 캐릭터들 가끔씩 있거든요. 그러니까 보통은 이제
그 리타겟팅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이 애니메이션 똑같은 거를 다른 애니메이션에다가 적용하려고 할 때 본의 개수가 현저하게 다르거나 그 구조가 다르면 이제 이 리타겟팅 하는 게 힘들거든요. 그래서 쓰는 경우는 있는데 그래도 최종적으로 이제 뭐 성능에 굉장히 좀 신경을 쓰는 팀들은 그런 거 다 따로 개발을 합니다. 여기서 제가 하나 드립을 치자면 이거는 이전에 제가 작업했던 그 텍사스 전개톱 학살이라는 게임이었는데 이제 여성 캐릭터 같은 경우에 신체 부위가 엄연하게 남자랑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저는 지금은 보내 개수를 무조건 줄여야 된다고 얘기했는데 실제로 이거는 더 많이 쓴 부분이 있어요. 힙 부분이 있잖아요. 힙 부분에 여성 캐릭터만 본을 더 썼어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게이머들이 좋아해주고 게이머들이 임팩트가 있으면 그거 쓰는 것도 괜찮다. 이건 제가 한 게 아니고 여기 보시면 뭐 오우야라고 막 하잖아요. 되게 갓겜이라는 표현을 써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써도 뭐 비용 증가도 있지만 의도된 가치가 있으면 괜찮지 않을까? 이것도 어딘가에서 세이브를 했으니까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고 그 애니메이션 품질도 있습니다. 애니메이션도 엄청나게 멀리 있는 캐릭터 같은 경우에 거기에 있는 캐릭터의 이 옷에 달려있는 뭐 지글분이 있다거나 이거 애니메이션 다 할 필요 없거든요. 잘 보이지도 않고. 그래서 이제 조건에 따라서 이 조건은 이제 거리도 있고 스크린 사이즈도 있고 그냥 로직일 수도 있어요. 필요한 로직일 수도 있고. 그래서 이런 조건에 따라서 애니메이션의 품질을 이제 줄이거나 이제 올릴 수가 있습니다. 언리얼에는 이제 URO라고 있는데요. 이제 업데이트 레이트 옵티마이제이션이라고 해서 이거 켜주고 근데 이거는 저도 추천하고 싶진 않아요. 이거 쓸 바에는 그냥 여러분들이 만들어서 쓰시는 게 낫습니다. 일단은 있기는 하니까 애니메이션 버짓 얼로케이터라고 이거 켜주고 이 옵션을 켜주고요. 이 옵션을 안 켜주면 이런 게 나오진 않아요. 이건 뭐냐면 애니메이션 버짓이라는 게 뭐냐 이 컨셉 자체가 애니메이션에 나는 최대 맥시멈으로 4ms 쓰겠다 2ms 쓰겠다 1ms 쓰겠다 그렇게 맥스를 정해놓고 애니메이션에서 돌아갈 때마다 이제 다 측정을 해서 이걸 컬렉팅 하고요. 이게 그 아까 설정해놨던 그 밀리세컨드를 넘어가면 그때부터 이제 노직이 동작하는 거죠. 이제 애니메이션의 그거를 그 웨이트를 줄인다거나 이 텀을 뭐 바꾼다거나 하는 식으로 이제 코스트를 줄이는 거죠. 그래서 요걸 꼭 해줘야 되더라고요. 이제 컴포넌트 클래스가 이건데 이 스켈레탈 메쉬 컴포넌트 버짓으로 바꿔줘야 돼요. 그렇게 하고 나면 이제 나온다. 아까는 안 나왔잖아요. 요즘 컬렉팅이 안 되는 거거든요. 여기 보시면 이제 컬렉팅이 되고 있다. 이 점선은 현재 이제 버짓을 얼마나 잡았는지 아마 기본값이 1일 거예요. 그리고 또 이런 것도 해줘야 돼요. 이네이블 애니메이션 버짓을 이네이블 해줘야 되는데 이런 거는 좋은 건 아닌 것 같아요. 이렇게 API 디자인하면 뭐 하나 꺼놓으면 뭐 비행기 조정하는 것도 아니고 이러면 아무도 안 쓸 것 같거든요. 이거는 개선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게 그 버짓인 거고요. 버짓을 낮게 설정하면,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애니메이션 2ms 이하나 그 정도 쓰니까 보통 2나 그 왔다 갔다 하면 될 것 같아요. 그 쉐이더 최적화는 그림자도 있고요. 사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모든 하나하나가 다 1시간 이상 길이가 될 수 있어요. 근데 오늘은 제가 다 오버럴하게 다 하는 거라서 이거 그림자 이게 제일 중요하긴 한 건데 저도 전문가는 아니고요. 제가 렌더링 프로그램은 아니니까 되게 중요한데 이거 대충 넘어가겠습니다. 일단 쉐이더 최적화도 있고 그림자도 역시 멀리 있는 거는 그림자 잘 안 보여줘도 되잖아요. 아니면 그 밑에다가 그냥 원으로 표현해도 되는 거고. 네. 그리고 뭐 캐스케이드 섀도우 뭐 이런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거리에 따라서 품질을 바꿔주고. 충돌 표현도 있어요. 이것도 별거 아닐 거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여러분들 게임 만들면 당연히 충돌 처리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낮은 비용이 구나 캡슐, 박스가 캡슐이 박스보다 더 싸요. 예, 모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구나 캡슐이 가장 싸고 중간이 박스고 높은 비용이 볼록 다각형이나 이제 메쉬다. 근데 이제 이것도 잘 모르면 뭐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네나이트 메쉬 같은 거 100만 폴리곤을 가져온 다음에 그거를 충돌 처리를 볼록 다각형으로 하면 이제 게임이 멈추겠죠? 근데 실제로 이런 일이 벌어져요. 현업에서도. 그러니까 이런 거는 잘 줄여야 됩니다. 그리고 이거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렇게 네나이트 메쉬로 100만 폴리곤, 200만, 막 1억 폴리곤 해놓고 이거 충돌을 블록이나 메쉬로 해버리면 거의 멈추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거를 사실은 디자이너분들이 실수하는 것도 있고 그거를 이제 우리는 프로그래머니까 이거를 그분들이 뭔가 작업을 하는 그 과정에서 이걸 미리 노티를 줄 수 있으면 그런 도구를 만드는 게 우리 업무이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 이제 실제로 이전에 제가 NC 있을 때는 그런 거 팀에서 다 개발을 해가지고 디자이너 분들이 이거 올리면 리포팅을 해주는 거예요. 이거 너무 많은데 이거 뭔가 잘못 설정했는 것 같다. 그런 거 이제 미리 알려주면 그분들이 이제 실수를 해도 바로 이제 수정을 할 수 있겠죠. 그런 프레임 인프라를 갖추는 것도 중요할 것 같고요. 시간이 없으니까 개발 최적화 관련된 내용을 이제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다 아트 최적화고요. 그러니까 코딩 그렇게 많이 안 해도 되는 거고 개발 최적화는 이제 프로그래머가 담당하는 부분들이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컴퓨터 게임은 컴퓨터 프로그램이다. 그리고 본질적으로 같은 그 컴퓨터 사이언스에 나오는 거랑 거의 대부분 같은 문제들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공학이니까 알려진 다양한 방법을 활용해서 문제들을 해결을 해야 되고 이러한 해결 방법에는 이제 하드웨어 발전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 대부분 이제 학교 이제 최근에 졸업하신 분들은 이제 그 자료들을 다 공부하셨잖아요. 근데 이게 많이 바뀌었을 수도 있어요. 대부분의 자료들이 매우 오래됐을 수도 있고 어제는 돌아갔는데 오늘 안 돌아갈 수도 있거든요. 실제로 이런 일이 아주 빈번하게 발생을 해요. 이거는 제가 얘기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뭐 보통 그런 거 있잖아요. 정렬하는 것도 우리 워지 소트 제일 빠르다 뭐 그런 거 있잖아요. 퀵 소트 빠르다, 비고 노테이션 해가지고 버블 소트 제일 느리다는 걸로 알고 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닐 수도 있긴 해요. 그러니까 어떤 특정 상황에서는 뭐 캐시가 굉장히 프렌들리하게 돼 있다거나 그럼 이제 그냥 버블 소트가 더 빠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모든 최적화의 시작은 뭐냐면 측정하라는 거예요. 네. 이 메저링을 해야 된다 하는 거고 우리 메저링 툴이 있잖아요. 자도 있고 저울도 있고 온도도 있고 오실로스코프도 있고 이거 다 특정 도구들이잖아요. 이거는 이제 우리 이거 잘 안 쓰는데 이거 뭔지 아시나요? 예. 이것도 안 하고 하면 액자 다 무너져요. 그러니까 이것도 있고 이것도 있어요. 타르코프라는 게임인데 제가 해가지고 이게 뭐냐면 이제 거리 제가 저격을 해야 되는데 거리를 보고 이제 250m나 이제 120m 쏠리면 이제 거리를 잘 측정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모든 최적화는 반드시 이 측정에 근거해서 수행해야 된다. 이거는 국룰이라고 해야 되나? 국룰인가요, 이거? 그냥 무조건 지켜야 되는 룰인 거예요. 이거는 최적화하면 이거 안 하면 말이 안 되는. 그러니까 이거 없이는 그냥 이건 공리인 거예요. 공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거는 아마 죽을 때까지 계속 가지고 가셔야 되는 거고 이 실제로 측정하는 데는 소프트웨어는 이런 측정 도구들을 사용하고 있고요. 이건 제가 실제로 다 사용하는 툴이에요. 그래서 여기 렌더독이라고 써보셨나요?
네, 엔사이트 이런 것들 다 이제 엔사이트나 렌더독은 GPU 관련된 이제 프레임 캡처하고 이제 인스펙션 할 수 있고, 트레이시나 뭐 이 프로세스 모니터나 익스플로어는 그런 측정 도구는 아닌데 그냥 시스템 툴이에요. 시스템 인터널 툴이고, 슈퍼누미널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알게 돼서 NC에서 알게 돼서 굉장히 쉽게 사용하는, 이거 한번 다운로드 받아서 한번 써보세요. 그러니까 뭐 광고하는 거 아니고요. 그냥 왜냐하면 보통 다른 것들은 저희가 매저링 하기 위해서 뭔가 이 코딩을 해야 돼요. 이 함수에서 스타트하고 이 함수에서 엔드하고 막 이렇게 해서 이거를 하는데, 슈퍼누미널은 그냥 바로 어태치해서 대부분의 샘플링 기반이라서 대부분의 이런 내가 여기 부분이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이는 거의 대부분 이걸로 찾아줄 수는 있어요. 네, 그래서 이거 강력하게 추천하고, C++ 필요하게 쓰시는 분들은 트레이시 붙여서 쓰셔도 되고, 자체 엔진 쓰시는 분들은 트레이시 쓰고, 이 펄프는 그 해커들 쓰는 거고요. 컴파일러 익스플로러나 이 CPP 인사이트는 저희가 그냥 퓨어한 C++ 코드를 쓰고 이거 이제 뭐 어떻게 만들어지고 이거 GCC 버전별로 아니면 뭐 CPU 뭐 종류별로 다 볼 수 있는 툴이긴 해요. 이거 들어가셔서 한 번쯤은 보셨으면 좋겠고, 최적화 하시는 분들은 사실은 최적화뿐만 아니고 그냥 컴퓨터 프로그램 하시면, 여러분들 비주얼 스튜디오 쓰시나요? 비주얼 스튜디오 쓰시는 분, 네, 쓰시는데 거기 있는 기능을 이렇게 매뉴얼 쫙 한번 읽어보신 적이 대부분 없을 텐데 한번 보시는 거 저는 추천합니다. 보면 굉장히 좋은 툴들이 많아요. 그게 다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슈퍼누미널 샘플링 기반이고, 트레이시나 언리얼 인사이트도 있는데 이거 다 인스트루멘테이션 해주는 거거든요. 약간 그 측정하는 방법이 다른 거다. 이게 슈퍼누미널이고 이게 트레이시이고 이게 언리얼 인사이트예요.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 하겠습니다. 메모리 최적화고, 또 나오는 말인데 컴퓨터 게임은 컴퓨터 프로그램이다. 그리고 폰노이만 구조 여전히 우린 다 똑같기 때문에 이거 그 변동이 없어요. 그러니까 대부분 비슷한 변모 현상이고 비슷한 솔루션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외연적 동치함수는 얘기한 이유는 입력이나 출력이 같으면 이제 수학적으로는 외연적 동치함 함수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제 동치함수라고 해서 성능이 같은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목표는 같은 입력, 같은 출력을 하는데 가운데 이제 성능은 올려줘야 된다. 그게 우리 목표인 거고, 메모리 최적화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있기는 한데 일단 크게 재활용하는 게 있고 캐시 최적화가 있고요. 데이터 어디에서 오냐면 여기서 옵니다. 세컨더리 스토리지에서 오고 위로 올라가는 거거든요. 이렇게 메인 메모리, 캐시, 그리고 레지스터. 가장 밑에 있는 게 가장 느린 거고요. 위로 올라갈수록 가장 빠른 거예요. 그리고 이제 물리적인 거리에서 반비례하고, 물론 엄밀하게 말하면 소자나 동작 방식에 의해서 결정이 되기는 하는데 그냥 거리가 멀면은 실제로 속도가 느려지는구나 라고 그냥 이해하셔도 될 것 같아요. 나중에 이제 데이터 오리엔티드 프로그래밍이라는 것도 하시게 될 텐데 그것도 결국은 이 캐시 프렌들리하게 만드는 거라서 다 똑같은 겁니다. 말만 다른 거지. 캐시 최적화는 이렇게 수식으로 적을 수 있고, 예. 결국은 이 캐시 최적화하기 위해서 캐시 최적화하는 거에 부분으로 들어가는 내용들이에요. 이 데이터 크기 정렬하는 거, 데이터 크기 핏하게 한다. 이 핏이란 말이 이제 딱 맞게 하는 거예요. 저도 한국말로 잘 모릅니다, 이거는. 그리고 크기가 작으면 캐시 히트 확률이 높아져요. 실제로 데이터가 많이 크면 클수록 그거 여러 개 있으면 캐시 사이즈는 정해져 있으니까 이게
데이터 뭐 요새는 막 다른 언어 써도 마음대로 막 써도 된다고 하는데 실제로 그렇지 않고, 그리고 구조체에 정렬되어 있지 않으면 유도되지 않은 패딩, 이거는 C++ 쓰시면은 패딩 이거 아시죠? 예. 그 구조체에 이렇게 있는데 이거 이렇게 그냥 쓰면은 그 64비트랑 x86이랑 64비트에서 이렇게 크기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이거를 한번 검색 따로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멤버 변수 이런 식으로 정리하면 왼쪽에 있는 게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걸 이렇게 그냥 정리하는 것만으로 용량이 줄어요. 네. 메모리 재활용인데, 이것도 메모리 여러분 좀 멜록 같은 거 쓰잖아요. 아니면 뉴나 이런 거. 그거 다 이제 운영체제 함수를 쓰는 거거든요. 이렇게 운영체제 메모리 할당하고 응용 프로그램 메모리 반환하는데, 이거 자체가 일반, 그러니까 게임용을 위해서 만들어진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그러니까 지구상에서 프로그램 제일 잘하시는 분들이 만드신 거고, 근데 그게 도메인 스페시픽하진 않잖아요. 우린 도메인 스페시픽한 영역이고 우리가 제한된 환경을 더 만들 수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서만 잘 돌아가고 가장 빠르게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메모리 재활용은 그런 메모리 얼로케이터 만들거나 뭐 그런 거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냥 넘어갈게요. 멀티코어에 대한 얘기고요. 이거 굉장히 옛날 건데 인텔 코어 2 듀오의 모습이고, 여기 이제 코어 2개 있고 버스 인터페이스 있고 L2 캐시 있고 뭐 이렇게 있는데, 멀티코어 제가 이거 왜 얘기하냐면 멀티코어 나온 지가 굉장히 오래됐어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요새 사람들 막 GPU 얘기만 하잖아요. GPU 중요합니다. 근데 그 병목은 CPU에서 생기는 경우가 꽤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데이터가 CPU에서 GPU를 가야 되는데 CPU가 병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도 이제 한 개가 아니고 이거 2개 이상으로 된 지는 한 20년 됐을 거예요, 제가 알기로. 여전히 이제 병렬 처리를 안 한 프로젝트들이 꽤 있었고, 죄송합니다. 근데 이게 안 했던 이유가 사실은 어렵긴 해요. 그래서 어려워서 그런 것도 있고, 근데 이제 그 C++ 11부터 트레드 라이브러리가 생겼거든요. 그래서 이걸 쓰면은 그냥 공짜라고 생각하실 정도로, 예. 옛날에는 정말 너무 어려웠는데, 이거 뭐 또 윈도우즈에서 돌아가는데 리눅스에서 포팅하면 또 안 되고, 뭐 서버에서 안 돌아가고 뭐 이럴 수 있는데, 그냥 이제 표준 쓰면 둘 다 잘 돌아갑니다. 실제로 저도 잘 썼고, 병렬 처리도 있는데,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그냥 0에서 10까지 그냥 싹 돌리면서 순열 만들고, 그거 이제 이거를 for each 하고요. 여기서 이 폴리시를 시퀀셜 하게 하면 순차적으로 처리가 돼요. 하나씩. 근데 이제 이거를 패러럴로 바꾸면 PAL일 거예요. 그걸로 바꾸면 이 안에 있는 구문이 병렬로 돌아가요. 이게 답니다. 너무 좋아졌어요. 이것만, 물론 근데 이거 돌아가는 동안은 블러킹이긴 해요. 그러니까 제가 원하는 거는 뭐 멀티 트레이딩 해가지고 뭐 CPU 어디서 보내고 이런 거 하는 거 지금부터 하는 건 어렵고, 그거 하지 말고요. 그냥 병렬 처리하는 일부분의 작업량을 병렬 처리하는 것만 잘하는 것만으로도 굉장한 성능 향상이 있고요. 실제로 제가 이거 그냥 바꾼 것만으로 거의 로딩 시간 막 20분 되던 거를 굉장히 10분대도 아니고 그 이하로 줄인 적이 있어요. 디스크 뭐 파일이 예를 들어서 10개면 순차가 좋은데 파일이 100만 개면 순차하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말이 안 되잖아요. 물론 순차로 해야 될 때 더 빠를 수도 있는데, 그래서 이것도 측정을 해봐야 돼요. 파일이 어떤 게임마다 다 파일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측정해 보시고 순차로 해서 빠르면 순차 쓰시는 거고, 순차로 좀 어려운데 좀 느린 것 같은데 하면 패럴로 해보고 이게 빨라지면 쓰면 되는 겁니다. 락프리 알고리즘이고 상호배제나 뮤텍스나 아토믹이 있는데, 이거는 이것도 굉장히 편해졌어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플랫폼별로 다 이거를 뭐 뮤텍스 쓰는 방법도 다르고, 리눅스는 퓨텍스인가요? 뮤텍스 아니고. 그래서 뭐 플랫폼별로 코딩 다 해줘야 쓰는데, 이젠 그냥 C++에서 제공하는 표준 기능을 쓰시면 되고, 아토믹도 있고요. 그러니까 보통은 이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인티저 값 하나를 플러스 해주는 게 있는데, 이거를 이제 여러 스레드에서 접근하려면 이거 락킹을 해줘야 되거든요. 락하고 플러스 해주고 언락하고, 또 어디 돌면은 락킹하고 플러스 해주고 언락하고 해야 되는데, 이걸로 실제로 제가 측정을 해보니 여기가 병목이 되는 부분이 한 번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그런 건 아니에요. 그래서 측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측정해보니까 이게 병목인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그냥 아토믹으로 바꿨거든요. 그래서 2초가 줄어들더라고요. 그러면 그냥 윈인 거죠. 공짜로. 너무 공짜 좋아하면 안 되긴 하는데, 공짜라서 되게 좋았다. 그리고 함수 호출 병목이 거의 대부분 문제가 안 되는데, 이게 게임의 스케일이 커지면 병목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예를 들어서 지형 데이터가 뭐 지형 하나가 시니스로 막 만들었는데, 게임 하나가 하나만 있으면 상관이 없고 100개 있어도 상관없고 1000개 있어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한 10,000개 넘어간다? 그러면은 문제가 됩니다. 왜냐면 함수 호출 10,000번씩 매 프레임에 돌아간다는 거예요. 10,000번이 아닐 수도 있어요. 더 이상일 수도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 함수 호출할 때 스택 프레임 다 아시는 거죠. 예. 이거 다 공짜 아니고. 그래서 인라인도 있는데, 인라이닝이란 게 헤더에다가 인라이닝 써주거나 헤더에다 옮기고 하면 되는데, 이게 힌트예요. 그러니까 인라인이라고 했다고 해서 꼭 인라인화가 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아까 제가 측정도기인 CPP 인사이트나 컴파일러 익스플로러 같은 데 들어가서 해보라는 게, 코드 올려서 해봐도 되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인라인이 되는지 그것도 확인해 보시면서 적용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 인라인은 사실은 그냥 컴파일러야 이 함수 인라인이 가능하면 해줄 수 있어, 이런 의미예요. 힌트예요. 그리고 이게 또 인라인화 한다고 해서 꼭 다 좋은 건 아닌데, 왜냐면 인라인화가 되면 코드 사이즈가 늘어나거든요. 코드 사이즈가 늘어나면 exe 파일이 크기가 커져요. 그래서 크기가 커지면 당연히 인스트럭션도 인스트럭션 캐시 있잖아요. 그래서 그게 또 커지면 캐시 미스가 날 수 있으니까 항상 측정해서 해보고, 이 알려진 방법들 다 적용해보고, 또 측정해서 실제로 개선이 됐는지 안 됐는지 이런 거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건 옛날 얘기인데, 제가 예전에 아이폰 1이었나요? 게임 하나 만들었을 때가 있는데, 이때는 제한이 있었어요. 실행 파일의 크기가 20메가 넘어가면 앱스토어에 안 올라가요. 그러면 인라인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네. 심디 활용, 이거 또 최적화에 매우 중요한 거고, 요새는 이제 AVX가 있거든요. 512비트 쓰는 거. 요거는 이 CPU가 없으신 분들도 있으니까, 이거는 요런 예가 있고, 이걸 이제 심디 인스트럭션 써가지고 돌리면 한 방에 계산이 돼요. 그럼 16개 플로트를 한 방에 더할 수 있는 거예요. 요새 이런 거 다 검색해서 다 자료 있으니까. 근데 검색해 보셔가지고 이 명령어들 한 번씩 써보고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건 저수준 CPU 최적화인데, 여러분들 이 조건이 있으면 이 B나 C는 A, B, C 있으면 A가 true면 B도 검사하잖아요. B가 true면 C도 검사해야 되잖아요. 모두가 true면 이거 로직인 거잖아요. 근데 이게 많이 확률이 다르면, 그러니까
각각 조건이 실패할 확률이 이게 1%예요. 4%, 이 95%로 실패한다. 그럼 이거 이렇게 바꾸면 95% 실패하잖아요. 이거 펄스 되자마자 이거 뒤에 있는 거 검사 안 해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보다 이루어지기 훨씬 빠릅니다. 이거는 브랜치리스로 바꾸는 건데 원래 이 코드가 if 해서 컨디션이 0이면 뭐 저거 계산하고 저거 리턴하고 x나 y 리턴하고 s면은 그 반대 거 리턴하는 건데 이거 이런 식으로 작성하면 브랜치가 사라지거든요. if문이 사라지니까 실제로 분기문이 사라지면 더 빠르게 돌아가요. 그래서 로직을 이제 브랜치리스로 바꾸는 게 굉장히 속도 빨라지고 3학년사자 잘 안 쓰시더라고요. 이것도 3학년자들 그 C++ 플러스 쓰는 거 있잖아요. 이거 쓸 수 있으면 최대한 많이 활용하세요. 왜냐면 이거는 한 문장을 바로 이제 C무브로 바꿔주거든요. 대부분 이게 엄청나게 빠릅니다. 그래서 디스크 캐시에 대한 내용인데 시간이 없으니까 네, 디스크 여러분들 쓰는 거 다 디스크 캐시가 있거든요. 왜냐면 하드웨어 개발자들도 다 최적화를 해요. 본인들도.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올바른 측정을 위해서는 항상 이 디스크 캐시를 인밸리데이션 해야 된다. 그리고 그러면요. 이 내용도 재밌는데 여러분들 그 혹시 SSD에다가 데이터 백업 하시는 분들이 있을까요? 절대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이걸로 SSD에다가 그러니까 파일을 복사했어요. 백업했어요. 그거 빼가지고 책장에 넣어놨어요. 그 3년 정도 지나가면 이 데이터 다 지워집니다. 네. 그래서 하드웨어 잘 이해하라는 거예요. DVD는 괜찮아요. 이거는 하드디스크 구조에 따라서 예전에 엑스박스 개발할 때는 왜냐면 여러분들 데이터 이렇게 읽잖아요. 이렇게 원으로 데이터가 레벨 1의 데이터가 이렇게 일자로 쭈르르 있으면 레벨 로드 할 때 바로 읽을 수 있잖아요. 1의 데이터가 여기 있고 여기 있고 여기 있고 여기 있으면은 계속 시크하면서 느려지거든요. 옛날에 엑스박스 360 때는 다 이거 레이아웃을 데이터 이 파일을 여기다 배치하고 이 파일을 여기다 배치하고 이걸 다 해줬어요. 그래야 게임이 빨리 로드가 되니까. 이제 안 해도 돼요. 모바일 플랫폼 종속적으로 이슈들이 있는데 이거 하나 얘기할게요. 그 C++에서 그 프리미티브 타입들이라고 우리 인티저, 플로트, 더블, 캐릭터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건 프리미티브 타입이라고 얘기하고 그 외 구조체, 클래스 이런 거는 프리미티브 타입이 아니거든요. 근데 엑스박스나 요새 나오는 콘솔이나 기타 이런 거 보면 벡터 같은 경우에 프리미티브 타입인 경우가 있어요. 그럼 거기서는 그 벡터를 함수로 파라미터로 넘길 때 우리 보통은 참조나 포인터로 넘기면 빠르다고 알고 있잖아요. 프리미티브 타입을 참조나 포인터로 넘기면 느려요. 오히려 프리미티브를 넘겨야 돼. 정리하면 하드웨어를 이해하자. 그리고 측정에 근거해서 최적화 방향을 잡자. 그리고 측정 방법이 올바른지 확인하자. 이거 인밸리데이션 때문에 그래요. 알려진 방법론에 대해서 학습하자. 알려진 방법론을 적용하자. 그리고 적용한다면 또 뭐 해야 돼요? 다시 측정해야 돼요. 항상. 이게 진짜 됐나? 안 되면 제가 얘기해서 이거 무조건 좋아요. 예를 들어서 3학년자 무조건 좋다고 얘기했는데 측정해보니까 느려. 그러면 쓰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동화된 리포팅 도구도 활용하자고요. 참고는 이렇게 있고 여러분들 다른 건 안 읽어보셔도 되는데 이 끝에 옵티마이징 소프트웨어 인 C++ 이거는 그냥 엔지니어면 반드시 읽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AI 아무리 좋아졌다고 해도 이거는 한 번쯤은 여러분들의 커리어를 위해서도 그냥 C++ 쓸 거면 이거는 무조건 읽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나머지는 난이도가 있기 때문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질문 시간이 되려나요? 네, 감사합니다.